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드라마들이 소위 말해 대박을 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상황이 단 몇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분기마다 벌어지고 있죠. 당장 올해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국의 2022년 상반기를 휩쓸며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장기간 비영어권 드라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최근 화제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국내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에서만 스트리밍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에서는 라쿠텐 비키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해외 방영 권리를 독점 구매한 뷰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 서비스하고 있는 라쿠텐 비키에서는 지난달 50여 개국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시아 최대 OTT 플랫폼 뷰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서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듯 최근 한국 드라마는 과거 특정 장르에서 인기를 끌던 것을 극복하고 K-드라마의 영역을 한 단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스토리가 진행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전개와 설정, 그리고 이성민, 송중기, 김신록 배우 등의 엄청난 연기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에서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월간 디지털 잡지 페이스트 매거진은 무엇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인기 있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본인이 느낀 한국 드라마의 감정과 더불어 헐리우드가 가지지 못한 한국 드라마의 유니크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류회의에서 기조연설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백인 남성 사회학 교수는 세계대중문화에서 한국 콘텐츠의 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실제로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류가 문화 속에서 활약한 약 10년여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을 가리키는 대신 대부분의 주류적인 대화는 꽃보다 남자 혹은 커피 프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의 불시착 혹은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드라마에서 벗어나 오징어 게임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한류 회의에 참석한다는 나의 노트에 갑자기 부상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백인 남성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안젤라 킬로렌 CJ E&M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 CEO는 어떤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올해 초 K-팝 북한 스탠포드 코리아 프로그램 컨퍼런스에서 K-드라마와 K-팝을 여성의 시선으로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언급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시장에 제공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킬로렌은 헐리우드 영화와 TV 드라마, 그리고 음악을 매우 남성적인 시선 집중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저는 종종 K-팝 혹은 한국 드라마의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한류를 사랑하는 이유로 그것이 로맨스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한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오락들과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아무도 여성 관객, 특히 젊은 여성 관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합니까? 한국 콘텐츠는 다양한 장르와 종류의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수십 년간 세계 각국으로 성공적으로 수출된 로맨스 중심의 여성 중심의 K-드라마 포맷은 한류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성 팬들이 주도해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나온 경제해법으로 연예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암묵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중국으로의 한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기 전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은 초창기에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콘텐츠를 찾고 있었죠. 미국 대중문화에 비해 덜 낯선 한국의 드라마들은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는 중국에 공식적으로 수출된 최초의 한국 드라마가 되었고 그 시점에 역대 수입 비디오 콘텐츠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독자적으로 발달한 문화 수출 산업을 가진 일본에 진출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한국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 때 그것은 엄청났습니다. 2002년에 특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겨울 연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4년에 35.5%의 한국 여행 일본인 관광객 증가를 이끌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겨울 연가를 주제로 한 투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한류 스타 배용주는 일본에서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가 한류의 시작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전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관객들이 감정이 주도하는 서사에서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2010년이 되어서야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했는데 그 시점쯤부터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지역 공동체 밖의 서구 국가들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상황이었고 실업자였으며 불황기로 인해 다시금 이주한 가난한 시골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야기 속으로 탈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넷플릭스나 라쿠텐 비키 외에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인 드라마피버는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와 이외의 동아시아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온라인 허브였습니다. 가난한 소녀들이 무례한 부자 소년들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못마땅한 재벌가, 서사시적 비극, 기억상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어렸을 때 서로를 만났거나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뻔하지 않은 감상적인 드라마 등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나의 접근 지점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가끔은 막장 드라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멜로드라마가 나의 첫 한국 드라마들이었죠. 멜로드라마는 다른 작품들보다 순수하게 멜로드라마임을 나타내는 TV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소프오페라와 텔레노벨라, 이 단어는 음악 드라마를 의미하지만 이 용어들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장르를 가리키도록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박찬욱 감독은 한국 드라마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는 한류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의 영화인 헤어질 결심은 칸 영화제에서 그를 감독상에 올려놓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그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프로젝트의 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표현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은 광범위한 동적범위나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상품에서 그들은 정말로 이 모든 다른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작품들의 주제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대에 한국 드라마를 찾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드라마피버의 월간 시청자 수는 25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4배 증가했습니다. 2014년까지 스트리밍 사이트는 월간 고유 시청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죠. 또한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용자들은 젊은 사람, 도시 사람,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의 85%는 아시아인이 아니었으며 45%는 백인, 25%는 라틴계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자는 한 달에 약 53.9시간을 스트리밍하는데 소비했죠. 드라마피버가 워너브라더스에 인수된 직후인 2015년에는 약 70여 개의 국제방송사로부터 15,000여 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트 이용자 수의 약 65%는 소녀 혹은 여성이었으며 주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범위였습니다. 멜로드라마는 로맨스를 꼭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로맨스를 포함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오직 크리스마스에만 사랑에 빠집니다. 1990년대 미국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성기 이후 사회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남성들 혹은 때때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현재 스파이더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류 미국 이야기의 기본 설정입니다. 한편 한국 TV 산업은 보통 16화에서 24화에 달하는 분량의 등장인물들이 공동체, 목적 그리고 로맨틱한 동반자 관계를 발견하고 종종 그것을 붙잡는 단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힘의 결정적인 행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환상적인 부정에 기반을 둔 것이죠. 감정적 취약성과 정직성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클라이막스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로맨틱한 사랑의 중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거의 항상 감정적 복잡성을 우선시합니다.
분노, 공포, 슬픔 또는 후회와 같은 더 심각한 종류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투, 어색함, 짝사랑, 불안, 숭배와 같은 경험을 동일한 존중과 강도로 다루며 미국 TV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복잡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화된 시청자들이 어떤 인간 집단에서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감정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멜로드라마가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강화된 버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마법처럼 몸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말이죠. 한국 드라마의 인기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결과이지만 만약 헐리우드가 여성에게 그저 강력한 총이나 파워를 주고 백인 남성들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뻔한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상세한 이야기, 구조를 훨씬 더 탄탄하고 깊게 구축하고 있었다면 한국 드라마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서, 문화예술의 형식으로서 멜로드라마는 본질적으로 진지한 드라마보다 덜 중요하거나 최신 액션 블록버스터보다 덜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이의 시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른 종류의 이야기 구조일 뿐입니다. 이것은 헐리우드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의 하나이며 한국이 한류를 구축하고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방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